장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죠? 장관 시절에도 뭐 약주 많이 드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화가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기자실에 이제 뭐 굉장히 격이 없고 소탈하고 탈권위주의적이고 본인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뭐 경호원이 항상 대통령은 옷을 딱 벗으면 경호원이 딱 받아서 걸게 돼 있는데 본인이 항상 척척 벗어서 의자에다 딱 걸고 심지어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의전, 격식 이런 걸 굉장히 무시하셨던 분이고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 하실 때도 기자실에 내려오셔서 기자들이랑 낮술 드시면서 그때부터 정말 보통은 장관들이 이제 국장들이나 차관들이 한 몇 사람 배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마디 하고 적당히 이제 뭐 주변에서 보필해서 모시고 나가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끝까지 정말 기자들 정말 하나하나 쓰러지는 것까지 보면서 본인도 쓰러질 때까지 취하고 그렇게 마시는 모습 그런 것들이 또 기자들 중에도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호불호가 극명해요. 극명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보통 권력자들은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좋아하다가 막상 들어가서 겪어보면 막 손사래를 치고 아 정말 뒤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가까이 가서 보면 별론 거야.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특한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좋아해요. 그리고 멀리서 잘 안 본 사람들 있죠. 가까이 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경실 씨도 그렇게 가까이서 봐서 좋아한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바로 그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삶의 체험 현장 출연을 했는데 녹화 다 끝나고 체험 삶의 현장이죠? 삶의 체험 현장이고 네, 체험 삶의 죄송합니다. 현장. 죄송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죠. 네, 중요한 지적이셨어요. 근데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예. 이경실 씨가 갈아입도록 바깥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경실 씨 보기에는 장관인데 하나의 여자로서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안에서 옷 갈아입고 있는데 그러면 자 장관님 갈아입으시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의 대중의 인식 자체가 그렇죠. 당연히 장관 높은 분들은 먼저 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는데 적어도 이분은 이런 상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심지어 경호원한테 담배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 우스운 두고두고 얘기되는 거리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담배를 빌려드리다가 그 아랫사람 하나가 담배가 떨어지니까 담배 좀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게 그 사람도 무식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만약에 대통령을 정치인 노무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이 장면이 꼭 들어갈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아까 이제 옷을 벗는데 맨날 이 의자에 걸다 보니까 우리 의자 뒤 이 모양을 옷걸이 모양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또 했었다고 하고 실제로 그걸 특허내려고 굉장히 그렇죠.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었던 게 네. 청와대 시절에도요. 정말 좀 이거 재밌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홍시나무가 이제 홍시가 열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홍시를 따게 되면 왜 홍시가 이렇게 떨어지기 쉽잖아요. 못 먹게 되는 거 아니죠. 퍼지니까. 그게 아까워서.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라는 분이 도면을 손수 그려서 이렇게 짝대기에다가 가위를 매달고 그 가위에다가 또 홍시를 받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홍시를 땄다는 이거 대단한 에피소드 아니에요? 아니 발명품 중에 특허받은 것도 있다면서요? 제일 유명한 거는 독서대죠. 근데 원래 발명품으로 특허 받았어요? 독서대로 특허를 누워서 받았는데 읽는. 누워서 읽을 수 있는. 그런데 원래 우리 인문학적 교양이 강한 사람들은요. 원래 이 과학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라는 표현을 왜 쓰셨어요? 여기서?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말해봤습니다. 본인을 먼저 쑥 집어넣으세요 갑자기. 네, 독서대도 있고 컴퓨터 책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얼리 어댑터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청와대 가서 이주연 프로그램 만들 때도 참여했었죠. 굉장히 좀 얼리 어댑터로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반짝이고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괴짜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컴퓨터 프로그램은 인맥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상당히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정치권에서 많이 썼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별명이 정말 많았잖아요. 젊은 시절부터.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별명이 바보가 아닐까 싶어요. 바보 노무현. 예. 본인 스스로도 그 별명을 가장 좋아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가면 뭐 청문회 스타고 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줄 아는데 딱 두 번 했어요. 딱 두 번 한 했고 번 했나요? 그것도 보궐선거야? 하나는 반쪽짜리입니다. 보궐선거인데 98년에 이제 계속 밑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간판을 민주당 바꿔달라고 해서 떨어졌죠. 98년 보궐선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건을 일으켜서 거기 이제 보궐선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됐단 말이에요. 예. 다음 선거 그냥 여기서 나오면 돼요. 예. 그런데 부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보가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 되는데 왜 다시 그 어려운 길을 가냔 말이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냐면 사실은 그냥 우리 299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에서
선거 끝나자마자 그 수많은 당선인들 냅두고 낙선인을 찾아간 거예요, 부산까지. 그 정도로 노무현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아까 우리 김광수 선생 말처럼 부산 시민 탓할 생각 없냐? 그러니까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노무현 신드롬을 일면서 바보 노무현, 바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노사모가 만들어지는 계기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의 팬클럽입니다. 이 노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었던 거고. 이철희 씨는 혹시 뭐 바보 노무현이 별명이 됐으면 뭐 떠오르는 생각 없으세요? 두 가지 장면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무식하게 자기 길을 간, 뭐 우공이산에 빗대가지고 노공이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길을 간 것 때문에 대중이 박수를 쳐준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반쪽의 다른 측면도 또 있어요. 너무 또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쓸데없는 적이 자꾸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보라는 단어는 노무현을 규정하는 아주 좋은 뭐 단어일 수 있는데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네. 또 하나 뭐냐면 소박하시면서도 그 뚝심과 배짱, 기존의 기득권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그분만의 이 배포 이게 작은 에피소드일지 모르지만 그 변호사 시절에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변호사가 재판장 앞에서 재판할 다리를 꼰다. 이거는 기존의 어떤 그 기득권에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반항한다 그럴까요? 어땠어요? 이런 판사들이 좀 면이 심하지 있는 것 않았을까요? 같아요. 아니 그야말로 법정에서도 뭐 다리만 꼬는 정도가 아니라 예. 뭐 문 닫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소리 집어 그래서 던지고 다리를 풀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대요. 판사가 근데도 내는 다리 꼬는 게 편한데 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를 노무현 변호사는 수시로 한 거죠. 그때만 해도 판사 하면은 나이가 있으나 없으나 그럼요. 정말 엄청나게 근엄하게 있을 텐데 다른 변호사들이 볼 때는 노무현 변호사가 굉장히 별종인 거죠. 왜냐하면 다 그때는 변호사가 재판 결과 잘 고개 나와야 숙이고 되니까 있어야 되는데. 판사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뭐 삿대질하고 던지고 나가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지칠 때. 필의 성격이었던 건 그게 맞죠. 저는 이렇게 감정이 그러니까 성정 자체가 좀 격한데 격한데 다혈질적인 게 있어요. 아닌데. 저는 반대로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저기 50청문회 때 이렇게 질의하는 게 생중계 됐잖아요. 예. 그때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질문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판사를 이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왜 집 앞으로 찾아와서 외신 기자들 데리고 오는 거를 막 네.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딩크 노무현이라는 전략. 정치를 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전략이에요. 굉장히 전략적인 전략적이고. 사람입니다. 가장 화제가 된 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맞아. 거기서 군의관 등장하는 건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모든 판결이 이제 딱 내립니다 하고서는 딱 치려고 할 때 판사봉을 잡고서 못 치게 하는 거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불손하게 하면은 판결에 안 좋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이미 판결이 끝나고선 때리려는 순간에 잡는 거 이거는 정말로 이 사람이 이걸 끝까지 부정하고 싶고 아니라는 걸 하고 싶은 하나의 확실한 액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국민들 마음에 깊게 각인된 그 연설이 2002년도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경선 공식 출마 앞으로 공식 출마하겠다고 한 그 연설이에요. 그 연설 지금도 그 소위 말하는 노무현 팬들한테 계속 회자되고 있는 연설인데 그 연설을 보면요, 그 연설 내용하고 50년 전 소년 노무현 있었던 일하고 보면요 정말 똑같습니다. 50년 동안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그 어렸을 때 소년 노무현이 그 글쓰기 대회라고 글짓기 대회 서예 대회죠. 서예 대회를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칙이 한 번 잘못 쓰면 바꿔주지 않는다였었어요. 그게 이제 원칙이었는데 소년 노무현 쓰다가 틀렸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선생님이 바꿔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2등 했습니다. 1등은 누가 했냐면 그 선생님 아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바꿔줬어, 틀린 거를. 그러니까 이걸 2등 상장을 거부해버렸어요. 나 이거 받지 못하겠다. 이게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죠. 원칙이 어긋난다, 상식이 어긋난다. 이 내용이 거기 그 연설문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반골 기질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성장 환경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앞에 미래 모습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설득력이나 집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좀 논쟁이, 의견이 안 맞는 그 유권자라 그래 시민과 논쟁이 붙고 얘기가 돼서 결국 해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2층 가서 술을 먹고 이제 취해갖고 만취가 돼서 집에 가는데 나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래요, 아까 말이에요. 끝내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겨내고 집에 아니, 이겨야만. 선사해서 갔어요. 네, 그러니까 끝을 보는 성격이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특히 논쟁에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스타일인 그리고 게 내가- 기자들하고도요, 사실은 웬만큼 적당히 기자들하고는 관계를 좀 좋게 해야 어떻게 보면은 글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기자들하고도 그것도 그냥 아주 저 말단 무슨 뭐 반장급이나 이것도 아니고 저 말단에 이제 갓 수습된 애들하고도 논쟁이 붙으면 말꼬리가 한번 잡히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노래방까지도 끝까지 가시죠. 끝까지. 노 대통령은 그 인수위 시절에요.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 기자들이 워낙 뭐 인수위가 뉴스를 워낙 많이 생산하잖아요. 네. 기자 한 친구가 SBS 하는 기자 한 친구가 노 대통령 집으로 당시 당선자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거예요.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좀 바꾸십시오 그랬더니 노무현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당황을 해서 끊었어요. 몰래 직접 버리니까 받을 거라고 비서가 받아야 생각을 못한 되는데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했다라는 게 워낙 그런 건 소탈하신 천성이 형식적이지 않고 이제 소탈한 면이 참 많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격식 차리고 이런 거는 워낙 안 하는.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만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이 형 담배 하나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워낙 그런 거는 소탈하신 양반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외골수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머니께서 어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모나지 마라. 모난 돌이 징 맞는다. 두루두루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 양반 하신 말 중에 몽돌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그 고건 총리를 발탁을 하실 때 본인이 워낙 뭐가 나 있기 때문에 몽돌 같은 총리가 있어야 된다. 이래 조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회고한 바에 의하면 이 모난돌이 징 맞는다. 어머니가 갈대처럼 살아라. 바람이 불면 이렇게 휘어줄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그 말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릴 때부터 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본인에게는 DNA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소신.